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연세구대 치과 구강외과 전문의 최세경 원장입니다. 자,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요새 다들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이제 치과에서 안타깝지만 치아를 발치해야 됩니다 하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자동적으로 그럼 임플란트는 언제 하나요? 이렇게 대답이 나올 정도거든요. 하지만 이제 임플란트를 다 써서 수명이 돼서 임플란트를 빠지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임플란트를 재식립. 임플란트를 재식립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증가하는 임플란트 재수술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고 급속고리실을 통해서 쉽게 임플란트 재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많은 자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치과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얼마나 오래 쓰냐, 그리고 만약에 이거 빠지면 어떻게 하냐 많이 물어보시죠. 임플란트 빠지면은 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외로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임플란트는 빠지면 자연 치아가 빠진 것보다 어렵지만 다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위 인구당 임플란트 식립수가 가장 많아요. 그 이유는 일단 만 65세 이상에서 임플란트가 의료급여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지원이 되는 게 있고, 또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의 70% 정도가 임플란트 식립 수술이 가능해요. 외국 같은 경우 10%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우리나라는 임플란트 식립수가 정말 많아요. 2018년 연구만 보더라도 만 명당 임플란트 식립 환자 수는 연간 500명, 즉 20명 중에 1명이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건데, 이거는 2위 스페인 국가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넘는 수치죠. 지금은 저는 거의 뭐 3배 가깝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임플란트 이렇게 심었을 때 수명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시듯이 초기 1년 내 문제가 없고 적절히 관리된 임플란트 기준으로 10년 성공률은 대략 90%, 10명 중에 9명 잘 쓴다. 20년 성공률은 80%, 9명 중에 8명은 잘 쓴다. 성공률이 생각보다 높지만 일단 최소 10년 중에 10년 내에 10개 중 하나는 실패를 해요. 근데 여기 단서가 있었죠. 초기 1년 내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서 성공률이 90%다. 무슨 말이냐면 임플란트가 잘 안 붙고 문제가 생긴 건 대부분 초기 1년 내에 집중돼요. 그래서 10년 내에 10개 중에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초기에 실패하는 것까지 따지면 10개 중에 2개 혹은 3개까지도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 실패는 누구에게나 언젠가 일어나요. 저도 한 15년 전에 13년 전에 처음으로 임플란트가 제가 잘 심어놨는데 이제 빠지는 걸 겪었는데 그때는 좀 너무 속상했었죠. 그런데 이제 저도 임플란트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하나씩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언젠가 일어나고요. 어마어마한 수술의 대가가 심는다고 폐일이 안 일어나냐? 그렇진 않아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몇 개 정도 빠지냐? 매년 임플란트 개수 중에 20만 개에서 25만 개는 폐일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심는 나라니까 실패하는 임플란트 개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임플란트 왜 실패하냐? 이제 임플란트 합병증이죠. 임플란트의 본고장이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에서 2021년도에 275명, 2,765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합병증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임플란트 시술 받은 환자의 경우 합병증이 좀 흔해요. 식립 후 10년 내에 임플란트 환자의 42%가 합병증을 경험하는데, 합병증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은 기계적 합병증. 그 뭐냐면 도자기 치아가 깨진다든지 임플란트 뿌리랑 머리에 연결하는 연결나사 등이 풀리거나 부러지는 거. 두 번째로 많은 합병증은 생물학적 합병증으로 임플란트 주위가 붓거나 통증을 일으키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임플란트 주위염이에요. 왜냐? 이 주위염이 심해지면 임플란트를 뽑아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기계적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 임플란트도 자연치아 씌운 것처럼 크라운이라는 머리가 있고요. 뼈에 심겨져 있는 뿌리가 있고, 머리랑 뿌리를 연결하는 연결 부품과 그거를 조여주는 나사가 있어요. 기계적 합병증은 이제 뿌리는 멀쩡한데 이 머리가 깨지거나 아니면 연결 나사가 풀리거나 아니면 이 연결 나사나 이 중간 연결 파트가 부러지는 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임플란트 보철이 깨졌죠. 그러면 이건 머리를 그냥 다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임플란트 머리가 쑥 빠졌어요. 왜 빠졌냐? 그러니까 중간에 연결하는 나사 부러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부러진 나사를 제거하고 머리를 다시 꽂아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기계적 합병증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떤 잘 만든 기계 부품이라도 마모가 되겠죠. 그래서 기계적 합병증은 큰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언제든지 제초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생물학적 합병증이죠.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에요. 자, 임플란트가 충치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안 생겨요. 뭐 엄청난 장점이죠. 그럼 염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염증은 생기고 오히려 자연치아보다 약간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치아 염증 생기는 것보다 염증 생기는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우리가 자연치아에 생기는 염증을 치은염 또는 치주염이라고 부르는데 치은염은 잇몸에만 국한되는 거. 이거를 임플란트에는 치은염이라고 안 하고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라고 해요. 점막이 치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있고 잇몸뼈가 파괴되는 치주염을 임플란트에 대응했을 때는 잇몸뼈가 파괴되는 임플란트염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잇몸에만 국한된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있고 임플란트를 감싸는 뼈까지 파괴되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증의 진행 단계를 보면 건강할 때는 이렇게 뿌리가 뼈에 잘 당겨져 있고 잇몸도 잘 감싸고 있죠. 근데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생기면 뿌리는 뼈에 이렇게 잘 담겨져 있어요. 근데 잇몸이 붓거나 부으면서 퇴축돼서 중간 연결 파트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더 진행되면 뼈가 녹아서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임플란트 주위염. 그게 점점 진행되면 어떻게 했어요? 뼈가 임플란트를 못 잡고 있으니까 임플란트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은 잇몸에만 국한되는 거고요. 치은염처럼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에만 염증이 국한되어 있는 상태로 스케일링 등의 치태 관리와 이비인후율이 안 끼도록 보철 형태를 잘 개선하면 충분히 치유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임플란트를 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발생하며 통계적으로 임플란트 환자의 50% 가까이에서 흔히 관찰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나이대가 물론 20대, 30대 뭐 깨져거나 뭐 잇몸이 안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40대, 50대, 50대부터가 가장 많아요. 근데 그렇게 임플란트 하신 분들의 원인은 잇몸뼈가 망가져서 임플란트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임플란트 한 치아 말고 다른 치아는 다 깨끗하냐? 다른 치아도 치은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연 치아도 잇몸 관리 잘하듯이 임플란트를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네, 이 주위 점막염은 초반에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막을 수 있는데 이것도 오래 놔두면 잇몸이 나중에 확 가라앉게 돼요. 어금니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는 앞니인데 이게 이제 임플란트예요. 여기 부어 있는 거 빼고 그냥 모양이나 그런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돼 있었죠. 근데 이 주위 점막염이 있었는데 괜찮고 안 아프니까 계속 방치를 하고 피가 나도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셨다가 많이 안 좋아져서 왔는데 여기 보면 잇몸이 이렇게 부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거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항생 연고도 넣고 그랬더니 싹 가라앉았어요. 근데 어때요? 잇몸이 많이 내려가니까 이 뿌리랑 머리를 연결하는 중간 연결 파트가 원래 안 보이던 부위가 보이죠. 그래서 주위 점막염은 어금니 같은 경우는 뭐 괜찮지만 앞니 같은 경우는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잇몸이 가라앉는 속도가 자연 치아보다 더 빠르거든요. 주위 점막염은 생각보다 빨리 대처를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정기적으로 치과를 오시면 되고 내가 잇몸에 점막염이 자연 치아도 잇몸에 피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피가 날 수 있어요. 피가 났는데 양치 잘했더니 깨끗해졌다. 그러면 괜찮은데 2주 이상 계속 피가 난다든지 붓기가 지속된다. 그러면 꼭 치과를 오셔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볼 건데 질문들이 좀 들어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답변해 드리고 주위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직은 청춘이다님 반갑습니다. 잇몸뼈가 녹고 이가 흔들린 상태로 10년 이상을 쓰다가 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작년 10월경에 뼈이식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이빨을 뽑기 전 보철 사이로 음식물을 자주 끼다 보니까 두 번째 어금니에 염증이 생겨서 부어있고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해야 되나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임플란트 주위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임플란트는 음식물이 되게 잘 끼는데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뼈가 많이 녹아서 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뼈 이식을 잘하더라도 녹아있는 뼈가 100%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뼈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치아랑 잇몸 사이 공간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음식물이 잘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관리를 잘해서 음식물 끼더라도 관리만 잘하면 원래 안 아픈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도 통증이 계속 있다.
그러면 하신 치과에서 먼저 잇몸뼈가 녹아 있는지 아닌지 보고 잇몸뼈가 안 녹아 있다면 보철을 형태를 개선한다든지 조금 더 관리하는 법을 배워서 잇몸 임플란트 주위 전망 여부를 해결하면은 임플란트를 뽑지 않고도 잘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암모나이트님 안녕하세요. 수면 임플란트 안전할까요? 일단 수면 임플란트나 수면 충치 치료나 수면이라는 것만 차이가 나는 거지 안전성에는 다른 건 차이는 없어요. 수면 치료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내시경 할 때 저도 내시경 가끔 받지만 그냥 맨정신으로 하면은 목이 너무 불편하니까 인제 조금 자는 상태에서 하잖아요. 수면 치과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치과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많거나 치과 치료할 때 구역질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조금 자는 상태에서 하면은 당연히 좀 나아지죠. 그런데 이 수면 요법 중에서 우리가 수면 약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면 약제 중에 대부분 치과에서 쓰는 건 미다졸람이랑 케타민이라는 걸로 수면의 정도가 좀 얕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중간중간 되게 잘 깨요. 왜냐하면 입안을 자꾸 건드리니까 우리 자고 있는데 입안에 뭐 손가락 넣거나 뭘 건드리면 당연히 잠이 깨잖아요. 자주 깨는데 장점은 그게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거고 자주 깨는 만큼 환자분들이 깊은 수면에 가서 호흡이 묻어진다든지 그럴 수 있는 위험도는 적어요. 그래서 안전한 약물을 쓰는 수면 임플란트 자체는 저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미꽃이 조아님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재수술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꼭 필수일까요? 임플란트 빠진 부위에 정말, 정말 불가능한 케이스가 아니면 재수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용이 다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님. 싼 데서 임플란트를 하면 재수술 확률이 높냐요? 사실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하는 것 자체가 임플란트가 더 오래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확률이라는 거는 사실 그때그때 운도 좀 따를 수 있겠죠. 엄청나게 수술을 잘하는 대가분이 해도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쪼끔 대충 심었는데도 너무 잘 쓰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한 분 한 분을 쪼끔 더 신경 써서 충분한 예약 시간을 가지고 치료 계획을 충분히 잘 세워서 하는 데일수록 재수술할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승엽 님께서 질문 주신 건 임플란트 잇몸염증이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는가요? 네,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거는 그냥 내가 자연 치아에 잇몸염증이 잘 안 생기는 사람이에요. 임플란트를 했는데 치아가 부러져서 한 분이에요. 그러면 임플란트도 염증 잘 안 생겨요. 근데 내가 잇몸염증이 워낙 잘 생겨요. 그래서 염증 때문에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한 분이다. 그럼 그분도 잇몸 염증이 잘 생기죠. 자가 면역 질환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잇몸의 면역력이랑은 연관이 받아요. 그래서 염증 잘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정말 더 오래 쓰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충치가 안 생기니까 이 염증만 없으면 임플란트 정말 오래 쓰는 거고 워낙 치주염이 잘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잇몸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은 청춘이다님 임플란트하고 술, 담배 안 끊어도 가끔 해도 괜찮을까요? 뭐 안 좋긴 하지만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임플란트 수술하고 2주. 2주는 정말 술, 담배를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은 물론 안 좋지만 정말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젠젠젠 젠틀맨이다 님께서 안녕하세요. 자, 임플란트 재수술 치과 고를 때 어떤 거 고려해야 하는지요? 일단은 뭐 이건 그냥 잘하는 치과 고르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의료진이 자주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한 명 한 명 책임 진료를 하는 데면은 그리고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치과라면 많이 하는 치과는 어쩔 수 없이 폐해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재수술에는 노하우가 쌓여 있거든요. 그런 치과라면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제 또 저희 진도를 나가 보고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릴게요. 자, 아까 점막주위염 인제 잇몸에만 진행된 것들이 나왔었고 그거를 잘 관리를 안 하면 그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 잇몸이 붓다 계속 붓고 퇴축되고 그러면 음식물이 잘 끼니까 염증이 점점 내려가면서 뼈가 녹게 되는 거죠. 치주염처럼 임플란트 주위 잇몸의 염증이 심해져서 잇몸뼈를 녹여서 계속 진행되면은 이거를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고 이게 어느 이상 내려가면 임플란트 뿌리가 흔들리고 빠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치주염이 있다고 치아를 다 뽑진 않잖아요. 자, 여기서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이게 나사같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임플란트 뿌리예요. 이거는 원래 뼈에 잘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주위염이 심해지면 이렇게 뿌리가 또 노출돼 있고
안에 이렇게 염증 조직과 뼈들도 녹아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정말 심해지면 환자분이 갑자기 어느 날 임플란트가 뭐가 빠졌다고, 뭐 기계 부속 같은 게 빠졌다고 임플란트 통째로 들고 와요. 너무 녹아가지고 그냥 뼈에서 임플란트 자체가 분리돼 버린 거죠. 그러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으면 바로 뽑아야 되나?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치주염이 있어도 치아를 바로 뽑질 않고 잇몸 관리하면서 잘 사용하잖아요. 근데 자연 치아는요, 뼈가 100% 잇몸뼈에 닿혀 있는 게 100이라고 하면은 30까지만 남아 있어도 관리를 잘하면 웬만큼 버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임플란트는 주위에 방어력이 약하기 때문에 반 정도는 50% 정도 녹았다 그러면 쓸 수는 있는데, 염증이 정말 잘 생기거든요. 계속 붓고 안 좋고, 그러면 그 붓는 고름 때문에 옆에 치아까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인공뿌리의 반 50%가 녹으면 임플란트 제거하고 다시 임플란트 치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 오래 방치하면 주위의 자연치아도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40년 전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죠. 임플란트 창시자 브레네마께서는 임플란트 이때도 실패했겠죠. 처음 했으니까 얼마나 더 많이 실패했겠어요. 그때 프로토콜은 잇몸을 열어서 제거한 다음에 그걸 다시 잘 꼬매요. 거의 1년 기다려요. 그다음에 새로운 임플란트에 심는 게 프로토콜 40년 전이었는데 정말 오래 걸리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 1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더 큰 직경을 드리링해서 연조직이 염증 있는 거 다 제거를 가능하고, 기존의 임플란트 보초 자체도 예전보다 더 그 주위뼈를 안 상하면서 뽑아내는 기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년까지 기다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재수술 기간이 많이 짧아졌는데, 일단 임플란트 재수술은 자연치아 발치 후 첫 수술하는 것보다는 몇 배는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는 기존 임플란트 제거해야 되는데 완전 다 망가져서 빠진 경우가 아니라, 임플란트가 뼈가 아까 제가 반 정도 녹으면 뽑는 게 좋다고 그랬죠. 반이나 30%만 딱 뼈에 박혀 있어요. 근데 자연 치아는요, 뼈에 바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뼈랑 뿌리 사이에 인대가 있어서 꽉 잡고 흔들면은 그 인대 부분이 늘어나면서 치아를 뺄 수가 있어요. 분리가 잘 되죠. 그런데 임플란트는 망가져서 30%만 뼈에 박혀 있어도 그게 뼈랑 결합돼 있거든요. 그래서 뼈를 쳐내지 않으면 안 빠져요. 아무리 당겨봤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 뼈를 다치면 어떻게 되느냐? 뼈가 없어지니까 다시 임플란트 심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뼈를 보존하면서 제거하는 게 노하우라서 상당히 어렵고요. 또 인제 아래턱뼈 같은 경우는 기존 임플란트가 신경관과 가까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경관을 건드리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서 빼야 되는 정교한 작업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힘든 이유는 자연 치아를 뽑았을 때보다 임플란트 뽑았을 때 뼈랑 잇몸의 자연 치유가 좀 약해요. 그 자연 치아를 뽑으면은 그 안에서 뽑으면서 나오는 호르몬 같은 게 치유가 좀 잘 되게 유도를 하는데, 임플란트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뽑고 나면 뼈가 많이 없어지면서 치아 주위에 있는 단단한 잇몸인 각하치근도 상실돼서 잇몸 건강이 좀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수술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힘들죠. 그래서 임플란트 재수술할 때 기존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방법이 좀 중요해요. 뭐 어떻게 제거하느냐? 예전에랑 다르게 요새는 특수 임플란트 제거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 보면 인제 임플란트 제거하는 건데, 임플란트 딱 잡아 가지고 살살살 돌려 가지고 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뺐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뼈 소실을 최소화할 수 있죠. 이렇게 임플란트만 싹 빼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뼈랑 너무 많이 붙어 가지고 특수 임플란트 제거 키트로도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빼느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땅 밑에서 무슨 분석을 하려고 커다란 원형 봉으로 시추를 해 가지고 파내는 경우 있잖아요, 땅을 이렇게 동그랗게.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트래핀버라는 걸로 임플란트 직경이랑 딱 맞는 거를 넣어 가지고 쑥 파내서 임플란트랑 뼈를 동시에 딱 임플란트 부위만 파내서 임플란트 쏙 빼내는 게 트래핀버라고 하는 특수 트래핀버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특수 제거 키트랑 트래핀버를 동시에 써서 어떤 건 제거 키트로 제거하고 어떤 거는 그 트래핀버로 제거하면 이 주위에 인제 뼈가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이 정도로 뼈가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리 제거 키트를 해도 안 나오거든요. 이럴 땐 트래핀버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 끝에 있는 뼈를 안 건드리고 가능하면 임플란트 주위에서 남은 뼈를 안 건드리고 제거하는 게 노하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뼈와 잇몸이 되게 잘 재생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IGBR, 급속 고리식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원래 저희가 치아를 발치했을 때 발치하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바로 급속 고리식을 해서 뼈가 안 녹게 하는 수술 기법으로 저희는 이거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상당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 치아를 발치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를 뽑고도 해 봤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IGBR을 기법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는데,
먼저 IGBR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치아를 발치하는 순간 즉시 고리식재랑 천연 콜라겐 샤페막 그리고 성장 인자를 같이 넣어요. 그러면 이게 뽑고 나면은 여기 염증이 생겨서 뻥 뚫려 있는 게 나중에 뼈가 바로 생겨져 있어서 두툼하게 뼈가 생겨져 있기 때문에 뽑고 나서 뼈가 무너지는 게 최소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점은 일반 뼈 뽑고 기다렸다가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 심는 그런 예전의 방법에 대해서 뽑으면서 바로 뼈 이식하고 나중에 임플란트 심는 수술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뼈가 이미 두툼하게 복구돼서 임플란트 심을 때도 정확한 위치에 이게 울퉁불퉁하면 임플란트 심을 때 위치가 자꾸 틀어질 수 있거든요. 임플란트 심입 난이도가 상당히 쉬워지기 때문에 좋은 위치로 잘 식립될 수 있고 기간도 좀 줄 수 있고 임플란트 심을 때 이미 잇몸이 복구돼서 절개를 최소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붓기에 거의 없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제거 후에 즉시 뼈 이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임플란트가 많이 녹고 염증이 있어서 이렇게 트래핀 바로 잘 제거를 했어요. 어때요? 여기 폭탄 맞은 것처럼 뻥 뚫려 있죠. 그때 저희가 즉시 뼈 이식을 해요. 이때 뼈가루만 넣는 게 아니라 연어 주사라고 피부과나 정형외과에서 관절에다 많이 넣는 성장인자를 포함한 아주 좋은 약재가 있어요. 부작용도 없고 그걸 같이 넣고 특수 콜라겐 차폐막을 넣고 꼬매줘요. 그러면 원래는 이 정도까지 구멍이 뚫리면 뼈가 완전히 가라앉아야 되는데 일주일 뒤에 실 뽑을 때 그리고 2달 뒤에 치유됐을 때 보면 뼈의 너비가 아주 잘 남아있고 잇몸도 단단하게 잘 치유가 되어 있죠. 그러면 임플란트 심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뼈가 잘 생겨져 있거든요. 쏙쏙 다시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쉽게 치유도 되고 임플란트 옆에 잇몸도 잘 생겨져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IGBR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 뭐 자연치하든 임플란트를 뽑고 염증을 제거한 다음에 거기다가 성장인자나 뼈 이식제를 넣고 잇몸이나 콜라겐 차폐막을 넣고 꼬매주는 거죠. 이건 자연치아 경우인데 이분의 같은 경우는 여기 치아를 뽑게 됐는데 상악동이 내려와 있고 뼈가 너무 없어서 3개월 기다렸다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6개월 뒤에 임플란트 심으라고 해서 한 9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서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왔을 때 뽑음 자리에 바로 즉시 뼈 이식을 하고 뼈 이식할 때는 콜라겐 함유 이종고를 넣고 성장인자 포함된 연어 주사를 같이 넣고요. 3차원 콜라겐 차폐막을 넣고 특수 봉합법을 이용해서 잘 꼬매놨어요. 그럼 나중에 여기 보면 하얗게 뽑자마자 이렇게 뼈가 잘 이식됐기 때문에 3개월 뒤에 봤는데 뼈가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심고 무절개로 했기 때문에 안 아팠거든요.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고철을 완료했고 보면은 여기 주위에 하얗게 버린 게 다 새로 생긴 뼈들이거든요. 뼈가 하나도 안 무너졌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할 때도 너무 쉬웠고 아랫치아랑 맞닿는 아주 좋은 위치로 식립이 된 거죠. 이렇게 보철 완료해서 잘 쓰고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 뼈가 많이 녹아 있는 걸 저희끼리는 폭탄 맞았다고 하거든요. 폭탄 맞은 부위에 바로 발치를 하고 콜라겐 함유 이종고를 넣고 성장인자를 넣고 콜라겐 차폐막을 넣고 특수봉합을 하면은 여기 뼈가 잘 차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임플란트 보철을 잘 완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자연치아에다 했던 노하우를 가져다가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 증례를 보시면 임플란트가 이제 너무 그냥 씹는데 크게 아프진 않은데 맨날 붓고 아프다, 붓고 아프고 냄새가 나고 고름이 나온다. 그래서 컴퓨터 사진 찍었더니 많이 녹았어요. 그래서 잇몸을 열어봤을 때 어때요? 이미 뼈가 다 녹아가지고 임플란트 뿌리가 보이죠.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흔들릴 것 같은데 임플란트는 2mm만 뼈에 잠겨 있어도 안 흔들려요. 그래서 이 정도 안 흔들리는 분이 있는데 이거 놔두면 어떻게 했어요? 옆으로 점점 뼈가 펴지니까 남은 자연치아도 망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뽑고 나니까 어때요? 완전 뼈가 다 구덩이가 생겨버렸죠. 이걸 그냥 꼬매주면은 뼈가 다 무너져서 이거를 복구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처럼 특수 뼈 이식을 하고 성장인자에 넣고 차폐막, 콜라겐 차폐막을 넣고 저희 특유의 히든엑스 수처라고 차폐막이 잘 안 빠지게 되는 특수 봉합을 하고 그런 즉시 뼈 이식을 IGBR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워낙 뼈가 망가져서 4개월 뒤에 봤는데 어때요? 여기 뼈 이렇게 딱 봐도 잇몸뼈가 이렇게 넓게 잘 생겨 있고 생각보다 많이 꺼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잇몸을 열어봤더니 뼈가 아주 잘 찼어요. 아까 무너졌던 것과 다르게 뼈가 아주 잘 찼기 때문에 여기다 임플란트를 아주 간단하게 심었고 이 정도 살짝만 절개하고 임플란트 심는 건 하나도 안 아프죠. 그리고 여기 엑스레이상에서도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아주 잘 생겼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잘 완료하고 기존 임플란트랑 큰 차이 없이 아주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직례를 보기 전에 또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고 또 볼게요. 네, 키키원님 반갑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진행 중인데 치아를 뽑고 2달 걸리는 게 맞나요? 당일 임플란트는 치아랑 잇몸 상태 좋은 분들만 가능한 거라 식립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른 건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치아를 뽑고 2달 걸리는 거를 떠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치아를 뽑고 그냥 놔두는 거 정말 좋아하진 않아요. 저희도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보통 1-2주. 어떤 경우는 그냥 놔두냐면은 너무 고름이 막 나오고 있어요. 급성 염증이 너무 심해. 그런데 거기다가 뼈 이식을 하면 뼈 이식이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치아를 뽑고 약을 항생제를 복용하면 거의 1주일 안에 다 고름이 싹 가라앉아요. 그리고 그때 저희는 즉시 뼈 이식을 하는데 저희가 즉시 뼈 이식을 한다고 바로 임플란트 심을 수 있냐? 그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뼈가 너무 없으면은 임플란트 심을 때 어쨌든 우리가 임플란트 심는 거를 땅에다가 말뚝을 박는 거라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땅 자체가 없으면 말뚝이 안 박히겠죠. 그래서 아예 남아있는 뼈가 없으면 먼저 뼈 이식을 해 놓고 조금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방법을 뽑고 2달 동안 잇몸이 치유된 다음에 심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의 단점은 아무래도 뼈가 조금 녹아져 있으니까 회복하는 게 좀 모자라고 뼈가 한번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두툼하게 만드는 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2달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그때 2달 걸린다는 게 뼈 이식을 하고 2달 걸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다렸다가 뼈 이식하면서 임플란트 할 수 있는 뼈가 회복되는 거 2달 기다리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일 임플란트는 치아랑 잇몸 상태 좋으면 가능한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정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염증이 정말 급성 염증이 심하지 않다면 치아를 뽑은 상태에서 뼈 이식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게 왜 좋냐면 어차피 치유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면 뼈 이식한 상태에서 기다리면 뼈가 다 회복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임플란트 심을 때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당일 뼈 이식은 치아랑 잇몸 상태 안 좋은 분들일수록 더 필요하다. 근데 임플란트 그날 심는 거는 고정이 안 나오면 못 심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치아를 뽑고 당일 뼈 이식은 바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일 임플란트 심는 거는 뼈가 안 좋으면 기다렸다가 심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KH님 안녕하세요. 앞니 임플란트 진행 중에 뼈 심은 게 부러졌다는데 왜 그런가요? 뼈 심은 게 부러졌다는 거는 그럴 수 있긴 해요. 우리가 앞니 임플란트는 뼈가 정말 얇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요. 그 임플란트를 뼈에다 박으려면 먼저 구멍을 내야 되겠죠? 구멍에다 나사를 조이는 건데 우리가 나무에 나사목 박을 때는 구멍을 안 내고 그냥 나사목을 박으면은 나무를 파내면서 들어가지만 콘크리트 같은 데다 나사를 심으려면 먼저 거기 들리 같은 거 콘크리트에 구멍을 내고 나사를 심잖아요.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먼저 구멍을 내고 임플란트 뿌리를 심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구멍을 내고 심을 때 너무 구멍을 크게 내고 임플란트 느슨하게 심으면 고정이 안 나와서 임플란트가 막 덜렁덜렁거리면 뼈랑 잘 안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구멍을 조금 작게 내고 임플란트를 꽉꽉 조이면서 심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니 임플란트 뼈가 너무 약해서 임플란트를 꽉꽉 조이면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나무에다 나사 심다가 나무 터지는 경우처럼 뼈의 바깥쪽이 조금 갈라지거나 터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조각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바깥쪽에다 조금만 뼈 이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데 뼈의 바깥쪽이 좀 깨졌는데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약간의 뼈 이식을 보강하면서 기다리면은 문제없이 잘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심다가 바깥쪽 뼈 조각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고정이 안 나온다. 그때는 뼈 이식을 다시 하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뼈가 더 단단해지면 임플란트 식립을 다시 재접근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임플란트 재수술 증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증리인데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해져서 이분은 이제 여기 보면은 임플란트가 한지 좀 오래됐기도 하고요. 염증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방치하고 그랬어요. 주위염이 심해지니까 문제는 뒤에 있는 치아까지 아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데는 하얗게 뼈가 잘 있죠. 여기 이렇게 검게 뼈가 녹아서 여기 뒤쪽 치아의 앞부리까지 다 녹아 있죠. 그래서 이제 옆에 치아까지 통증이 생긴 거예요. 제가 임플란트
주위염은 언제까지 놔두는 게 좋다 그랬죠? 맞아요. 50%반 녹으면 뽑는 게 좋다. 그걸 넘어서면 옆에 치아까지 다 망가지고 뼈가 너무 많이 녹기 때문에 재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이분은 거의 90%가 녹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90% 녹았잖아요. 임플란트 흔들릴 것 같지만 안 흔들려요. 환자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떻게 버티는 거죠. 왜냐하면 치과 가면 또 임플란트 한다는 게 뭐 심정적으로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또 수술하고 또 비용도 들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방치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제일 걱정한 거 임플란트 다 잘 심어 드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걱정하는 거는 옆에 치아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옆에 치아가 제가 검사를 할 때 치아에 신경은 살아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러면 살릴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 보자. 그러고 어떻게 했냐. 임플란트 조심히 잘 뽑고 밑에 신경이 지나니까 조금씩 잘 뽑고 여기 주위에 뼈 이식을 정말 많이 해 놨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 뽑고 바로 직후 사진인데 여기 보면 하얗게 보이는 게 다 인공뼈를 꽉꽉 채워 놓은 거고요. 채워 놓기 전에 이 감염된 치아 뿌리를 깨끗이 소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임플란트를 오늘 생각보다 뼈가 잘 차고 뒤에 치아가 안 아파졌어요. 그래서 인제 2개월에 3개월 지나서 뼈가 다 굳으면 임플란트를 심는데 이럴 때 뼈가 잘 생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쏙 심었고 그다음에 인제 보철을 쓰고 보면은 이 뿌리 위에까지 뼈가 이렇게 잘 찬 게 보이죠. 그 뒷치아도 여기까지 뼈가 잘 차서 통증도 없어지고 흔들림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게 치료 전의 컴퓨터 사진인데요. 이게 임플란트 치아의 머리, 그리고 뿌리, 그리고 여기 밑에가 이렇게 쏙 녹아 있죠. 그런데 치료 후에 직후의 사진 보면 어때요? 여기 위에까지 동그랗게 뼈가 잘 생겼고 치료 후에 이게 한 2달 정도 됐을 때 뼈가 생겼을 때 사진이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인제 치아 임플란트 뽑기 그 정상적인 형태로 그냥 다 돌아온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인제 임플란트 심는 거는 상당히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음. 그런데 인제 이렇게 뼈 이식을 하고 그렇게 임플란트 재수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임플란트 뽑는다고 어 다 임플란트를 못 심는 건 아닌데 우리가 가끔 그래 '임플란트 재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없냐?'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요. 전신적 건강이 나빠져서 그냥 어떤 임플란트에 특정한 염증이 없는데도 임플란트들이 다 녹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연치아도 다 녹거든요. 그런 경우에 인제 대부분이 둘 중에 뭐 그런 경우에 항암 치료를 받다든지 아니면 전신적 면역 질환이 걸려서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임플란트를 재수술을 한다고 생기는 게 다시 뼈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건강한 임플란트 이용해서 임플란트 지지틀니 같은 걸로 바꾸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입이 정말 구강 건조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입이 정말 마르는 분들도 재수술 치료할 때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적절한 수분 공급만 해 주면은 임플란트가 생각보다 잘 버티는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은 사실 가능한데 항암 치료를 받거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모든 치아들이 망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수술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인제 아무래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골다공증이 정말 심해져서 뼈 자체의 재형성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분도 재수술이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전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뭐 고혈압이나 당뇨 좀 있고 관리가 되는 분들이면 임플란트 빠지고 재수술했을 때 충분히 다 살려서 할 수 있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임플란트를 뼈를 안 손상시키면서 최소화의 뼈 손상으로 뽑는 거. 두 번째는 뽑자마자 그 공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즉시 뼈 이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인제 우리가 사실 임플란트 뭐 주위 점막염이 왔을 때 잘 예방해서 임플란트 주위염 안 가는 게 더 중요하고 주위염 가서 빠졌을 땐 잘 심는 게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건 그 임플란트를 오래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임플란트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가 있냐?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임플란트 뿌리의 제품별 차이가 있겠죠. 회사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국내 회사만 해도 10 개가 있고 외산까지 따지면은 뭐 외산 중에 잘 안 들어오는 거 말고 외산 중에 유명한 것만 해도 한 5 개 정도 회사가 있죠. 한 15개 정도 회사에서 고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상부 머리, 크라운의 디자인 차이가 영향을 미칠 거고 세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환자 본인의 관리의 차이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임플란트 뿌리의 제품별 차이. 이게 임플란트가 시작된 초창기 한 20년 전만 해도 표면 20년 전도 아니죠. 30년 전에는
엄청난 성공률 차이가 있었어요. 뿌리 처리를 잘하는 회사랑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임플란트가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그냥 티타늄을 깎아서 나사 모양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잘 되는 경우는 잘 되지만 결합력 자체가 되게 떨어졌는데, 그때 스웨덴의 스트라만이라는 그룹에서 표면 처리하는 법을 개발했어요. 그냥 매끄러운 표면이 아니라 거기다가 산부식시키고 특수 모래 입자로 막 구멍을 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 줬더니 뼈가 엄청 잘 달라붙는다. 그래서 SLA 서페이스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부터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노하우가 생겼을 때는 스트라우만이란 그룹과 다른 임플란트와의 성공률 차이가 어마어마했는데, 이제 그게 다 이제 풀리고 나서 20년 전부터는 사실 표면 처리 및 나사선 디자인에 따라 성공률 차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게 되고 평준화됐죠. 통계에 따르면 국산 임플란트의 10년 성공률은 90에서 97%, 외산은 90에서 98%. 뭐 거의 1% 차이,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외산의 좋은 점은 20년 이상 장기 데이터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뭐 애국하는 마음은 이라기보다는 국산 임플란트들이 상당히 좋아져서 외국에도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뭐 외산 임플란트를 해도 되지만 국산 임플란트 써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인제 상부 머리 크라운의 디자인 차이가 있는데, 자, 임플란트는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씹을 때 씹는 능력 자체가 자연치아보다 좀 떨어져요. 그 왜 그러냐? 자연치아는 뼈랑 뿌리 사이에 쿠션이 있어서 음식을 씹을 때 밀착되는 감이 있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쿠션이 없이 뼈에 바로 박혀 있기 때문에 씹을 때 되게 탕탕 치고 밀착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고기나 덩어리 큰 제품이나 빵 같은 거는 잘 못 느끼는데, 나물류 있죠. 깻잎, 배춧잎, 우리가 많이 먹는 뭐 부추, 그런 것들을 씹을 때는 딱 밀착해서 옆으로 지지겨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저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인제 임플란트 많이 하신 분들은 "아, 나 김치 먹는 게 옛날면 못하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큰 단점은 음식물이 많이 껴요. 일단 잇몸뼈가 내려갔고, 그 잇몸뼈가 내려갔고 임플란트 자체가, 뿌리는 임플란트의 모양을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뿌리는 자연치아 큰 어금니보다는 얇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더 두꺼운 걸 심었을 때는 뿌리가 튼튼할 수 있겠지만 뼈의 혈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 두께가 가장 적당해요. 그러면 이 자연치아 어금니의 뿌리보다 얇은 데서 넓어지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갑자기 급속도로 넓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음식물이 껴서 또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적절한 곡선, 저희는 S자 커브라고 해요. S자 커브를 그리면서 적절하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뿌리가 너무 얕게 심어지면 바로 이렇게 넓어지니까 음식물이 많이 끼겠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음식물이 정말 잘 끼거든요. 그래서 이 보철을 만들 때는 뿌리의 깊이에서부터 서서히 넓어지게 하는 이 S자 커브를 잘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처음에 임플란트 심을 때도 깊이를 되게 신경 써서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 디자인 차이는 정말 많이 영향을 미치고, 물론 환자분께서 음식물 껴도 내가 매일매일 식사할 때마다 정말 청소를 잘한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식사할 때마다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잇몸에 염증 있는 주위 점막염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주위 점막염이 잘 생기면 뼈까지 녹는 주위염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정말 잘 만들어 주는 게 임플란트 주위염을 줄일 수 있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절한 뿌리에서부터 잇몸까지 높이가 한 3-4mm 확보돼야지 이게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그러면 여기 공간에 청소가 잘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인제 워낙 오래전에 심은 임플란트라서 어때요? 이게 뼈랑 잇몸 사이의 공간이 좁아서 갑자기 확 넓어지죠. 이런 경우는 이런 데 음식물을 끼는 걸 빼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위에는 주위 점막염이 정말 잘 생기고 그게 결국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환자 본인의 관리 차이죠.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보다 음식을 많이 끼니까 위생 관리가 진짜 필수적인데, 특히 치아랑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을 빼도록 시간 칫솔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인제 칫솔이랑 치실은 많이들 아시죠? 치실까지 사용해야 되는 건 잘 아시는데, 자, 칫솔질은 가장 기본이죠. 칫솔질 해야 되고, 치실은 어떨 때 쓰냐면 치아랑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낀 거, 보통 젊었을 때 젊었을 때도 써야 되거든요. 10대, 20대. 10대, 20대 때는 치실을 왜 쓰냐?
치아랑 치아 사이에 충치가 잘 생겨요. 그때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는 충치가 정말 잘 생기고 잇몸 염증은 웬만하면 안 생겨요. 그래서 그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한 번씩 치실로 치아랑 치아 사이에 끼는 음식물을 빼주는 게 중요하고, 30대에 들어서면은 충치 활성도가 확 떨어져요. 충치 잘 안 생기고 대신 치아랑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 그 사이에 잇몸이 확 내려가요. 내려가면 빈 공간이 생기니까 음식물이 더 끼고, 그래서 치실 쓰는 건데 그 공간이 더 넓어지잖아요. 치실을 안 닦여요. 그럼 어떻게 하냐? 치간 칫솔이라고 되게 얇은 칫솔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치아랑 치아 사이에 넣어서 빼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는 치간 칫솔이 중요한데 보통 치간 칫솔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치간 칫솔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치간 칫솔 사용할 때 이게 또 사이즈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얘는 되게 두껍고 되게 얇죠. 근데 저는 한국인에 있어서 이게 사이즈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직경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병행폭이 되어 있는 게 라지, 미디엄, 스몰, 스몰 2개짜리, 3개짜리가 있는데 라지나 미디엄은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넓어요. 그래서 스몰을 쓰든지, 저는 그냥 가장 좋은 건 그냥 일반적으로 스몰 2개짜리. 이거는 이제 미디엄 사이즈거든요. 이것도 좀 커요. 스몰 2개짜리를 사면은 모든 분들한테 적당하다. 그리고 나이가 젊은 분이 쓴다면 스몰 3개짜리나 4개짜리 써야 되는데, 사실 스몰 4개짜리 쓰는 경우는 치실 쓰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그냥 스몰 2개짜리를 쓰는 게 가장 좋고, 치간 칫솔 쓸 때 주의사항은 치약을 묻히면 안 돼요. 이 치약 이 부분은 물론 임플란트는 상관없지만 자연 치아도 이 부분은 마모가 잘 되는 부위인데 치약의 주성분 중에 연마제가 있거든요. 치약을 묻혀서 쓰면 여기가 잘 파이기 때문에 치약을 묻히지 말고 물만 맞춰서 쓰는 거고, 일회용이라고 하지만 물만 묻혀서 잘 세척해 놓으면 한 1주일 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자연치아 뽑고 임플란트 잘 싣는 게 첫 번째 찬스고, 두 번째 찬스는 주위 점막염이 생겼을 때. 주위 점막염은 잇몸에만 국한된 거예요. 거기서만 잘 관리하면 뼈는 남아 있으면 어쨌든 뼈가 안 녹으면 되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게 두 번째 찬스를 안 놓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이틀 피 나고 아픈 거는 상관없는데 피가 2주 이상 지속된다. 그럼 치과를 와서 정기적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뼈의 흡수 여부를 염증을 줄이고, 그다음에 정기적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뼈의 흡수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치과에 오면 일단 점막염이 있는지도 볼 수 있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뼈가 녹고 있는지 아닌지가 보이거든요. 뼈가 흡수가 있다면은 그거는 일단 주위염으로 이완된 거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빨리 조치를 하는 게 좋아요. 주위염이 있어서 한 10% 정도 녹았어요. 근데 저희가 깨끗이 청소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 10% 정도는 다시 차오르는 경우도 많고요. 거기서 멈춰 있으면 90% 차 있는 상태로 건강하게 10년, 20년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건 관리 잘하는 거. 그다음에 주위 점막염이 있을 때부터 처치를 잘해서 주위염이 안 넘어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크리스타인님께서 또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하고 또 마저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 처음 뼈 이식했을 때도 잇몸 앞쪽으로 뼈가루가 많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통증이 느껴져서 가보니 그 부분에 뼈가 녹아서 다시 뼈 이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셔서 다시 임플란트 제거 후에 또 뼈 이식을 했는데 똑같은 부위에서 뼈가루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부분을 가르고 다시 봉합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뼈 이식을 할 때 뼈 이식이 잘 성취되는 경우도 있는데 뼈 이식의 일부가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염이 되면은 혈행이 공급되고 그러면서 붓겠죠. 붓게 되면은 그 압력 때문에 뼈가루가 좀 밀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일부분이 밀려 나오고 나머지가 잘 생착되어 있다면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뼈가루가 좀 나온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통증이 느껴졌다 그랬잖아요. 통증이 있는 거는 염증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뼈가루의 뼈 이식제 100% 중에 80%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50% 이하가 살아남는 거고,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뼈를 다 드러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뼈 이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도 다시 뼈 이식을 했는데 똑같은 부위에 뼈가루가 또 많이 나와서 아마 근데 나왔는데 그 병원에서 그 부분을 가르고 다시 봉합했다는 거는 요번에 뼈 이식한 거는 100%가 다 망가진 게 아니라 일부분만 나오는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소독하고 이렇게 안 붙은 뼈가루만 제거하고 항생제 처방을 하면은 나머지의 뼈가루는 잘 붙는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치료한 게 만약에 통증이 점점 없어지고 가라앉는다.
그러면 나머지 100% 중에 80% 정도는 살아남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뼈 이식을 조금 더 하면서 임플란트 심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임플란트 저희가 뼈 이식을 하면은 일단 어떤 반응들이 생기냐면 붓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붓기가 생기면 뼈가루가 좀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뽑고 나자 바로 뼈 이식을 하는 경우는 잇몸이 완전히 덮여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이 뼈가루가 좀 흘러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뼈를 이식할 때 100%를 안 하고 120% 해놔요. 왜냐하면 약간은 흘러나갈 거를 고려하는 거죠. 수술하고 통증이 며칠 한 3-4일 정도 지속되고 점점 가라앉고 뼈가루가 흘러나왔지만 통증이 점점점 없어진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뼈 이식이 잘 된 거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임플란트에 있어서 임플란트 오늘의 이제 설명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 건데 재수술은 힘들다. 왜냐? 자연 치아와 다르게 임플란트에 뼈에 붙여 있어서 조심스럽게 뼈를 쳐내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두 번째로 뽑자마자 자연 치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뼈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복원이 힘들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플란트 조심스럽게 제거하면서 뽑자마자 뼈 이식을 하면은 너무 어렵지 않게 임플란트 재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망가졌다고 내가 임플란트 뽑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보다 임플란트 뿌리가 반 정도만 녹았을 때 오시면 이런 과정으로 정말 손쉽게 임플란트 재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재수술 시기 물론 임플란트가 정말 뼈가 다 녹아도 재수술을 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환자분이 더 힘들게 돼요. 50% 정도 녹았을 때는 꼭 와서 임플란트 뽑고 뼈 이식을 통해서 재수술을 하는 게 좋겠고 그 전에 주위염이 돼서 뼈가 녹지 않게 점막염이 됐을 때 2주 이상 피가 나고 붓기가 있다. 그러면 꼭 치과 오셔서 잇몸 관리를 받는 게 좋겠고 그리고 나는 문제가 없다 그래도 숨어있는 잇몸 염증이 있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은 치과에 오셔서 방사선 사진 찍어서 뼈가 녹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 주위 염증에 대한 원인들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수술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잘 말씀드렸고 앞으로 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항상 건강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지식을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